안녕하세요. 마고길량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원래 일주일에 최소한 한 개씩 동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2주 좀 넘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하수상하죠? 그래서 좀 더 관찰하면서 동향을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2주 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요즘 언론에 집값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죠.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 이제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특히 이제 노도광이나 금강구, 마포, 고덕 등등에서 이제 하락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계속 신고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는데 힘이 예전만 못해. 특히 이제 GTX 라인 쪽이 의외로 일찍 뭐라고 할까, 무너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관심 가는 저는 이제 동탄인데 상당히 어지럽죠.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죠. 동두천, 의정부, 인덕원, 인덕원도 좀 그래요. 자, 동탄을 보면 예를 들어 동탄역, 시범, 한화,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이게 동탄의 대장주급 아파트 아닙니까? 33평 8월에 1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13억대, 12억대 떨어지더니 12월 이번 달에는 11억 3천만 원. 8월 최고가 친 건 5층이고 이건 3층이라서 좀 층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꽤나 이게 많이 떨어진 거죠. 물론 이제 이 아파트가 2875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 동별로 좀 가격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꽤나 떨어진 거죠. 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집값 2억 폭락 동탄. 청약에서는 만점 통장 쏟아졌다. 완전히 이게 상반되는 거잖아요. 109.5대 1kg.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금 말한 동탄의 그런 현상 등을 비롯해서 현재 집값이 이제 고개를 숙이는 듯한, 하락세인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폭등론자, 폭락론자, 길냥이 생각이 좀 다 다릅니다. 폭등론 입장에 서면 이거예요. 정부의 엄청난 대출 규제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억눌리는 것이다. 대출 규제 풀리면 또 폭등한다.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건 잠재 수요가 여전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내년 3월 9일 대선 앞두고 정부가 이제 선거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집값 찍어 누르기 상황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폭등론자들의 주장이에요. 폭락론자들이야 당연히 옛날에 봤던 대로 이제 드디어 폭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현재 분양가 상한제로 신규 분양 물량의 가격이 꽤나 낮게 책정돼요. 예를 든다면 주변 기준 아파트 34평 8구 한다면 신축 분양 가격은 5, 6억대, 심지어 4억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변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혹은 정체된 와중에 신축 분양 경쟁률이 여전하다는 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수요자에게 기존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의미 아닐까.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는 안 사는 거야. 비록 3년 뒤에 입주하지만 신규 아파트, 이건 싸니까. 싼 것도 보통 싼 게 아니잖아요. 많이 싸요. 이런 현상을 폭등론자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레 기존 아파트 가격이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 갈 정도로 높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를 보면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올해만큼 오르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락으로 보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현재 부동산 상황을 보면 거래량이 거의 사상 최저 수준, 그렇게 떨어졌어요. 정말로 적어요. 근데 신고가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 신고가도
12월 중순 이후는 또 없어요. 다만 강남 3구 쪽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 말로는 그분은 강남 3구에서 신고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원래 신고가가 하나 나온다. 예를 들어서 강남 어떤 아파트가 40억이 신고가다. 그러면 호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호가가 뭐 3억, 4억 아니면 1억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강남 3구에서도. 이 얘기는 강남 3구에서 신고가가 나와도 그게 또 집값을 올리는 그 계기로 작용하기에는 좀 힘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분은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표현할 말이 없는데 거시기한 상황인 건 사실이죠. 현재 강남 3구 제 서울 나머지 특히 노도강 금강구 등이 하락세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류 견해는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물건이 금매가로 팔려 나가는 것에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 대출 풀리면 다시 상승, 최소한 강보합은 할 것이다. 이게 주류적 견해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물건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 뭐 자녀가 결혼해야 한다든지 직장을 옮겨서 팔아야 한다든지 뭐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그래서 또 이분들은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계속 상승할 것이다. 특히 이제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대출 없이 매수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잘 버틴다. 정부가 아무리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버틸 거다. 근데 이제 대출이 나오는 중저가 아파트는 여기서 좀 견해가 갈리더라고요. 혹시 정체하거나 집값이 하락한다면 일부는 좀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이 노도강 금강구가 좀 하락세가 많이 보이는 이유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대출 규제가 너무 세니까 노도강, 금강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이 강남 3구는 대출 없이 원래 매수해왔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력한 대출 규제가 현재 집값이 정체하거나 약간 하락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이다. 기본적 원인이다. 이거의 증거다. 뭐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르게 볼 만한 근거도 충분해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 이 붓카페 샘토시라는 분이 있어요. 샘토시. 이분이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데이터에 입각해서 부동산 시장을 설명해 왔던 분입니다.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 붓카페에 주택구입 부담지수 이것을 올리셨어요.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게 중간소득 가구가 중위 수준의 집을 매수할 때 소득의 몇 프로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가? 요걸 계산한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3개월마다 발표를 합니다. 지수 100은 중간소득 가구가 중위 수준의 집을 매수할 때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이죠.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하는 걸 또 옛날 지수가 있고 신지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샘토시 이분이 좀 보정을 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붓카페에 올리셨더라고요. 2008년이 버블7 시기의 정점이에요. 이때 164.8이었어요. 근데 지금 201.6이라는 거예요. 버블7 시기 정점 지난 다음에 폭락해서 하우스 푸어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요. 요때 이미 2008년 버블7 시기에 주택 구입 부담지수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더 높다고. 버블7 시기 정점일 때가 164.8이면요. 중간소득 가구가 중위 수준의 집을 매수했을 때 소득의 한 40% 정도, 41%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201.6이라는 얘기는요. 50%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의 집값 부담이 버블7 시기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과거 사례로 보면요. 이미 벌써 집값 버블은 터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설명은
버블 세븐식이 정점이었을 때는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수준이 39%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54%라고. 그러면 이 전세값이 집값 붕괴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2000년 초반에 일본에 버블이 터지면서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2010년에서 12년 그 하우스푸어 시기에 일본의 전철을 따라서 인구도 주니까 집값이 폭락한다는 견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이제 선대인 소장이 제일 유명했죠. 그렇게 안 됐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은 전세제도가 집값 붕괴를 막아준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있으면 그게 집값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아준다고요. 어느 정도로 집값이 계속 하다가도 특히 아파트값, 전세가 근처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70%, 75% 수준까지 가면 하락을 멈춰요. 전세가가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현재 전세가율이 54%거든요. 이게 임대차 3법, 특히 계약 갱신권의 영향이거든요. 이게 임대차 3법이 나올 때 그것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확 올려버렸다고 그때. 그것 때문에 전세값이 올랐던 거 아니에요.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 7월이면요.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높아졌던 전세가, 그 물량, 그게 계약 만기가 돼요. 그러면 내년 7월에 그 물량이 풀리면 다시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전세 물량이 많고 전세가가 하락세거든요. 현재 내년 7월 가면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참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택구입 부담지수 요걸 소개한 이유는요.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한 겁니다. 현재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유동성 과잉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특히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요. 내년에 꽤나 많이 줄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그 주장이 타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유동성 과잉으로 본다면요,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자기 일반인들의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올라갔다는 상황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유동성 과잉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보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이 동시에 폭등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되레 하위권이라고요. 만일 공급 부족이 한국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면 전 세계가 동시에 공급 부족하다는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부는 한국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고 다른 나라는 유동성 과잉 때문에 폭등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라고요. 한국이 북한처럼 고립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년에도 계속 상승을 할지 내년부터 폭락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는 7, 8년 이상 집값이 상승한 적도 없고 7, 8년 이상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한 적도 없어요. 근데 2014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은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올해까지 오르면 만 7년 오른 거예요.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내년에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상황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저는 유동성 과잉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보는 입장이죠. 아이러니하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뭐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많이 풀린 유동성을 과연 제대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 폭등론자들 말 그대로 2, 3년 정도 더 상승세가 갈 수도 있다. 다만 19년부터 20년, 21년 사이 그때만큼의 상승률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솔직히 저도 헷갈려요. 근데 이제 방금 앞에서 봤죠. 샘토시라는 분의 그 데이터, 주택 구입 부담지수. 그것도 샘토시 그분은 이제 현재 전세가율이 받쳐주고 있어서 그 정도 수치면 버블3 분위기 같았으면 벌써 버블이 터졌어야 되는데, 한국은 전세가율이 받쳐주고 있어서 아직 안 터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단지 전세가율 때문에 버블이 안 터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풀린 그 유동성 과잉이라는 게 어쩌면 극단적 수준까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내년부터 상승은 안 하더라도 정체 혹은 하락으로 접어들더라도 급격하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강보합 혹은 약보합? 이런 상태로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2, 3년을 더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집값의 향방을. 이건 제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항상 고민하거든요.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면 다시 집값 향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 부동산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GTX 버블 열차 출발도 하기 전 터지나? 이상하게도 아무튼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집값 하락이 보이는 곳 중에 GTX 라인이 많이 있어요, 많이. 동탄이나 의정부나 이런데, 특히 동탄 같은 곳.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원래 GTX 찬양론자들은 GTX 지나는 곳은 천지개벽한다. GTX는 그 어떤 호재보다도 강력하다. GTX 하나면 만사형통이다. 경기도 인천 가운데 GTX역 생기는 곳은 사실상 준강남 3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강력한 호재였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안 내리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무너지잖아요. 무너진다? 아무튼 먼저 금이 가고 있잖아요. 저는 GTX 관련해서 기존 지하철 대비 30% 정도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이상 강력하다고 보는 건 너무 과장된 거라고 주장을 해왔죠. 자족도시, 업무단지 등 다른 호재 없이 오직 GTX 효과만으로 뜬 곳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GTX 효과 과장은 버블7 시기 용인 숲세권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주장을 해왔어요. 나중에 GTX 완공되는 것까지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제 생각에는 얼추 제 말이 맞는 듯 보입니다. 2005년 그 무렵에 버블7 지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용인이 있었어요. 용인은 진짜 교통도 안 좋죠. 그때 난개발의 대명사가 용인이었다고요. 근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고 특히 그때는 대형 평수일수록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 용인 50평, 40평대 이상, 특히 50평대, 60평대 이 가격은요. 지금의 강남 3구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사실상 더 비쌌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버블7 시기에 용인 대형 평수는요 15억짜리가 흔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하우스푸어 시기에 60% 정도 떨어졌어요. 15억 넘게 분양됐던 게 하우스푸어 시기에는 6억, 7억 해도 사람들이 안 살려고 했다.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폭등기에 회복된 가격이 버블7 시기 그 정점 가격 부근이에요. 아직도. 그것도 못 넘은 것도 많아요.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부동산 폭등기에는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죠.
어떤 상황이 되면 치마만 두르면 추녀도 미녀로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작은 호재 혹은 호재가 아닌 것도 거대한 호재로 둔갑을 합니다. 호재의 위력이 실제보다 엄청나게 과장돼요. 뻥튀기 된다고 뭐 500%, 600% 이렇게 뻥튀기 돼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버블7식의 용인 숲사건이었고 지금은 GTX 효과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부동산 폭등기에는 호재의 강도 지속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군지는 폭락기에도 안 떨어진다. 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상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목동하고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하우스 푸어 시기의 가격을 직접 조회해 보세요.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말고 직접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반토막 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학군지인데 왜 이렇게 떨어져요? 분당도 유명한 학군지잖아요. 분당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분당 대형 평수는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하우스 푸어 시기에.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폭락기에는 상급지 가격 방어력이 좋고 뭐 나홀로 아파트 등 별 볼 일 없는 물건은 폭락한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카페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분 많아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불인이라는 증거예요. 정반대입니다. 폭등기 때 상급지는 더 많이 오르지만 폭락기에는 더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상급지 고가 물건은 투기성 혹은 투자성이 강해요.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 근데 폭락기가 되면 부동산 투기성, 투자성이 싹 사라져요.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더 떨어진다고요. 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수상하니까 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존버론. 존버하면 된다. 근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폭락기 때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오르고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똑같은 비율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건 폭락기를 가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시이긴 한데요. 실화예요, 실화. 다만 구체적 지역을 밝히면 동네 싸움 벌어지니까 제가 구체적 지역을 밝히진 않겠어요. 한데 과거 버블7 시기,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 시기, 그때의 아파트 가격 변화 추이를 지금 현재 부동산 폭등기에 대입해서 살짝 바꾼 거예요. 분명히 실화입니다. 제가 가정한 거 아닙니다. 현재 34평 18억 원 안팎이라면 서울에서 상급지로 칩니다. 이게 이제 만약 내년부터 하락기로 접어들고 폭락기가 온다면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대박지역, 영박지역, 쪽박지역으로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대박지역은 예를 든다면 현재 34평 18억 원 안팎인 게 폭락기에는 12억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 회복 및 재폭등기, 만약 내년부터 부동산 하락세로 접어든다면 저는 2028년이나 2030년쯤이 회복 및 재폭등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 가면 25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로 올라요. 이게 대박지역이에요. 영박지역, 소박지역, 이건 제가 지어낸 이름인데 요런 지역 같으면요. 폭락기에는 11억 내지 12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회복 및 재폭등기에 한 18억 원. 그러니까 이제 명목가격 회복하는 거죠. 아니면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올라서 한 22억 원 정도. 이렇게 할 걸로 봐요. 문제는 세 번째 쪽박지역이에요. 요 지역은요. 폭락기에는 10억 원 밑으로 떨어지는데 더 문제는 회복 및 재폭등기가 와도 12억에서 13억, 잘해야 16억 원 정도. 명목 가격도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요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날 걸로 저는 봅니다. 근데 서울에서 쪽박 지역은 아마 제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거의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영박 지역이나 소박 지역은 꽤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경기도하고 인천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국평 15억 원 안팎이면 최상급지예요. 12에서 13억 원 안팎이면 상급지로 칩니다. 지역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국평 10억 원 정도 이른 아파트가 경기도 인천에 있어요. 여기는 부러움 사는 아파트들이죠. 근데 이 경기도 인천도 다 마찬가지로 대박지역, 영박지역, 쪽박지역으로 나뉠 겁니다. 특히 경기도 인천에서는요, 쪽박지역이 많을 거예요. 저는 얼추 절반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쪽박지역일 것도 제가 생각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버블7 시기 용인 대형 평수는 쪽박지역 아파트였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카페를 보면 툭하면 존버하면 된다고들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대박지역, 최소한 소박지역에서 존버를 해야 보람이 있죠. 쪽박지역, 영박지역에서, 특히 쪽박지역에서 존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 부동산 카페에 나오는 존버를 쭉 봤더니 버블7 시기하고 하우스푸어 시기를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2030 영끌족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2030 세대는 하우스푸어 시기, 버블7 시기에 물리적으로 겪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분들이 부동산 매수에 관심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혹시 부모님이 하우스푸어 시기에 정면으로 두들겨 맞아서 온 가족이 고생을 했다면 그걸 알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상당 부분은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우스푸어 시기에 전 국민이 다 알거지가 됐던 건 아니라고. 버블7 시기, 특히 2006년, 7년 이때 매수한 분이 하우스푸어 시기에 정말 작살이 났어요. 진짜 집 가진 거지가 됐다고. 근데 그런 국민들은 전 국민 가운데 몇 프로나 되겠어요? 한 10% 많아야 한 20% 정도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우스푸어 시기에 힘들었지만 집 가진 거지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2030 세대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지낸 분들은 고생은 했지만 특별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거나 지켜보지 않았다면 그냥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으로만 남아있다고.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지금 이번 부동산 폭등기에 집을 살 때 제대로 제대로 지식을 전수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요. 내가 존버한다고 내 아파트 값이 존버되는 게 아니라는 걸 특히 2030 영끌족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매도자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노부모가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직장 이직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든지, 폭락기에는 10억짜리 아파트 3, 4억 할인은 기본이에요. 만약 7억에 한 건이라도 거래되면 이게 기준 가격이 돼요. 이후 매도자는 이보다 더 깎아줘야 돼요. 내가 존버한다고 내 아파트 값이 존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은 대출규제가 세니까 가계소득 월 500만 원이라면 매달 150만 원 넘게 원리금 상환하는 가정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달 150만 원씩 원리금 상환하면 렌탈이 남아나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가 아니라 밑 빠진 독에 쌀 붓기예요. 밑 빠진 독에 쌀 붓기 하면서 온 가족 라면만 먹고 살아봐. 멘탈 붕괴가 아니라 멘탈이 소멸해버려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아파트가 10억이야. 뭐 정 안 되면 1억 깎아 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폭락기를 안 겪어본 분들이 흔히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이건요, 뭐가 가장 큰 착각이냐면 매도 시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데요. 이건 엄청난 대박 착각이에요. 절대 이렇게 안 돼요. 폭락기에는 2년, 3년 동안 아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한 팀도 없어요, 아예. 일단 1억 정도 깎아줘서는 절대 안 팔려요. 10억짜리 집이라면 3억은 내려야 돼요. 문제는 내가 3억 깎아주겠다고 마음 먹어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입질이 들어와야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예 없다니까요. 아예 한 팀도. 심지어 어떤 공인중개사는요, 매물 접수를 아예 거부해버려요. 받아봐야 찾는 손님도 없는데, 내놓은 사람은 맨날 전화해서 손님 없나요? 문의 없나요?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공인중개사 귀찮으니까 매물 접수를 아예 안 받아버린다니까? 10억짜리 아파트라면 3, 4억 할인은 기본이에요, 이건. 앞에도 말했죠?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해보세요. 목동 및 강남 3구 재건축. 이거 정말 상급지의 고가 물건들이잖아요. 요거 반토막이 기본이에요. 단지에 따라서는 심지어 3분의 1 토막 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재건축 아파트보다는요, 재개발 지역의 빌라 다가구가 더욱더 안 팔려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그 부동산 폭락기 되면요, 재건축 재개발용 빌라 다가구는요, 심지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요. 어떤 분들이 자꾸 또 이런 자료를 들고 와. 하우스 푸어식이 서울 집값 평균 15% 하락했다. 자, 이 자료 갖고 오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제가 알고 있어요.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 폭락기 와도 별거 없다 하면서 이 자료를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더라고. 이걸 가져와서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할게요. 좀 그런 자료를 제시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이건요, 빌라 다가구 나홀로동 요 서울 시내 전체 집값을 평균을 낸 거예요. 빌라하고 다가구 이런 건요, 부동산 폭등계도 가격 별로 안 올라요. 그러니까 기껏 올라봐야, 빌라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올라야 25%, 30%도 안 올라. 20 내지 25% 올라요. 폭락기 되면 여기는 많이 빠져요. 15% 빠져요. 빌라 같은 건 10% 안 빠지는 데도 있고 5%도 안 빠지는 데가 있다니까. 빌라는 원래 안 올랐기 때문에 항상 실거주성만 가지고 집값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폭락기도 안 떨어져요. 빌라 같은 건 거의 안 떨어져요. 나홀로 아파트도 기껏해 한 15 내지 20%밖에 안 떨어져요. 문제는 우리는 항상 부동산 하면 투자를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실거주 강조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 아파트 오를까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등계는 더 비싼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고요. 그 아파트들이 폭락기에 작살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폭락기 걱정하지 않고 아파트, 집 매수하려면요, 빌라 사면 돼요. 나홀로 아파트 사세요. 그럼 폭락기 와도 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말만 해봐야 별 소용없으니까 여러분이 서울 시내 100개 아파트 단지를 직접 한번 골라보세요. 그런 다음에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직접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가격 변화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하우스 푸어 시기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할까 하는데요. 요건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꼰대가 라떼는 말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폭락기가 얼마나 잔혹한지 특히 2030 영끌족들은 몰라요. 그냥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나중에 하우스 푸어 시기가 어땠는지 한번 동영상을 만들까 하는데요. 이게 2014년 6월 경인일보 기사예요.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가 오면요, 아파트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00세대 분양을 하면 실제 아파트 완공됐는데도 입주한 게 200세대, 300세대에 불과해요. 이게 미분양 가운데 가장 악성 미분양이 준공디 미분양이에요. 영종 하늘도시에 그런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할라 비발디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할라 비발디가 1300세대였는데 300세대만 분양이 된 거예요. 한라건설이 완공을 했는데도 1000세대가 비어있던 거죠. 불 꺼진 아파트가 된 거예요. 준공을 했는데도 1000세대나 미분양되니까 한라건설 부도나게 생겼죠. 그래서 30% 할인 판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입주했던 주민들이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3억 주고 자기는 분양받아서 입주했는데, 아니 건설사가 그걸 2억에 땡처리를 해버리면 그거에 항의하다가 그분이 영종 하늘도시 총연합 회장이기도 하셨어요. 할라 비발디 주민이기도 하셨고, 그분이 건설사의 이런 행동에 항의하다가 분신 자살한 사건이에요. 수도권 곳곳에서 이렇게 할인 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기존 주민들이 새로 이사온, 할인 분양받아 이사오는 그 주민들 못 들어오게 아파트 정문 후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사 못 오게 막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버블7 시기에 과다하게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하우스푸어 시기 오니까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일가족이 자살하거나 가장이 아내하고 두 딸을 살해하고 자기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영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걸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을 사되 혹은 사더라도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영끌했더니 자금이 18억이라면 18억짜리 집 사지 말고 13에서 14억, 영끌 15억이라면 11에서 12억, 영끌했는데 10억 정도 가능하다면 10억짜리 집 사지 말고 6, 7억짜리를 매수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내년 집값 폭등을 100% 확신한다고 해도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 25 내지 30% 하락 시에도 버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집을 사든지, 아니면 매수 기회는 또 오니까 다음번 좋은 기회로 미루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쪽박지역에서 존버하는 건 미련한 행동이라고. 존버는 신념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내년부터 또 치고 나가서 집값이 오른다든지, 내년부터 집값이 하락 혹은 폭락한다든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놓는 건 아주 중요하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동산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매수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긴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